안녕하세요. 심은옥입니다. 저는 나라지식정보의 AI 영화 감독이자 상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나 두 분께서 잘 소개시켜 주셨듯이 작년에 AI 수로 부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체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일반 영화와 일반 영화제, AI 영화제가 아니라 일반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된, 세계 최초로 상영된 그러한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어제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꿈꿔봐 사단법인의 창립 기념 내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서울 메가벅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수로부인 1.2 음악 버전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AI 영화 제작론을 집필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 심은옥 감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AI 영화 감독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 책에 소개된 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미술평론가 그리고 미술 전시기획자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책 소개에 따르면은 1998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미셸 푸코라고요. 뭐 현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 연구를 받았고 그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개건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나라지식정보에 스카웃되어서 이 AI 영화를 만든 거고요. 그동안 한 전시 기획은 2024 파리 패럴림픽 특별전 그리고 강릉 청소년 동계올림픽 특별전 이것도 역시 올해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피나 세계 수영연맹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기념전 2019년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 기념전시 2018년 그리고 유네스코 전시 파리 2018년과 2015년 그리고 유엔 제네바 사무국 전시 2017년 등이 있고요. 저서로 지금 여러분들의 소개드린 이 책과 AI 아트와 챗 GPT 또 양의 예술 이후환과의 대화 그리고 산책. 이후환은 김한기 돌아가신 분 말고 현존 살아계신 분 한국 작가 중에 가장 그림값이 비싼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우환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성자의 미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가 등 수십 권을 출판한 미술평론가와 기획 전시 작가를 병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네.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심은옥 감독님을 세상에다 너무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양력을 쭉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먼저 객석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질문부터 먼저 좀 받고 이야기 진행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좀 질문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질문 꼭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 들고. 안녕하세요. 이홍석이라고 합니다. 방금 영화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전에 그냥 뭐라 해야 되죠? AI 영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실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챗GPT를 활용해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미드전이나 그런 걸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해 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동영상을 만드는 것 접한 적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모델 그 엔딩 크레딧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셨는지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작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작 과정은 전면적으로 다 AI를 사용을 했는데요. 작년 2023년도에 수로보인 1.0 버전을 했을 때는 생성 AI 툴을 52개를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음악 툴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한 전체 60여 개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보실 때는 많이 허접해서 뭐 저렇게 많은 생성 AI 툴을 사용했을까라고 싶지만 저는 영화는 제7의 예술이라는 그런 리처드 카누더의 그런 정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7의 예술이라는 건 7번째 나온 중요한 예술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공간의 리듬과 시간의 리듬을 합친 그러한 예술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리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라든가 조각 회화, 그다음에 시간의 리듬에 속하는 것은 음악, 시, 무용 이것을 합친 적절한 조화가 영화라고 리처드 카누도는 이제 20세기 초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각각 분야의 틀을 가지고 조금씩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사용을 해도 벌써 10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음향 효과라든가 일단 제작 과정을 여쭤보셨으니까 시놉시스부터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편집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AI 영화의 어떤 차별성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뜨끈뜨끈한 그러한 이제 AI 툴로만 만들어진 그런 영화를 보신 거고요. 이게 어쩌면 AI의 1세대 AI의 민낯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말에는 1.5세대를 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수작업이라든가 CG 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저게 AI인가 아닌가라는 약간 궁금증을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의 본점으로 들어간다면 우선 시놉시나리오를 만들 때 AI로 갖다 챗 GPT를 포함한 한 서너 개의 챗봇들을 사용을 해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프롬프트도 챗봇들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어로 프롬프트를 갖다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드전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한 20여 개의 생성의 툴들을 돌리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먼저 했습니다. 물론 비디오로 바로 생성하게도 할 수 있지만 생성 AI 비디오로 생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일관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 이미지로 먼저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베이스로 예를 들어 잘 아시는 젠3라든가 혹은 피카라든가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 비디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목소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어로 더빙을 했고요. 올해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영어로 더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오디오를 한국어로 더빙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비디오 영상 더빙 비디오를 위한 DID라든가 아니면 헤드라 같은 그러한 툴을 사용을 해서 그 오디오하고 이미지하고 영상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이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여러분들 들으신 거 제가 손댄 거 하나도 없이 다 AI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가사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가사를 위해서는 챗봇들을 다시 돌렸습니다. 가사부터 시작을 해서 음향 효과 그 다음에 뭐 보이는 백그라운드 BGM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도 소리, 말발굽 소리 이런 것도 전체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60여 개가 필요한 그런 생성 AI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우리 이용수 학생인가요? 네. 요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아니야. 이건 책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아까 감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그저 동영상 그 AI로 만든 동영상 이미지 정도만 보다가 처음으로 영화를 봐서 감명받은 건지 아니면 이 영화 안에서 특별히 어떤 감명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건지 그거를 조금 여기서 1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1.8세대, 2세대가 아직 못 미친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은호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 감명에 필요한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가능한 건 3세대 정도라고 하는데 3세대가 아닌 지금 1.2세대의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가 지금 듣고서 굉장히 그게 지금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감명의 요소를 한번 듣고 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영화를 막 많이 보거나 그런 건 제가 가방끈이 아직 많이 짧아서 막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저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잠깐이지만 음악을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 더빙도 영어로 되어 있고 근데 일단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게 이거 하나하나를 결국 다 프롬프트를 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프롬프트 하나로 그게 안 돼요. 결과물이 나오고 이걸 또 어떻게 고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처음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거를 또 어떻게 여기서 또 계속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황이 상상이 되면서 진짜 보람도 있으시면 고통스러우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그래서 지금 또 인공지능 보유철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 좀 감명을 받고 좀 영감 받아서 좀 책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음악 측면에서도 이거 다 생성 이런 걸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뭐 물론 뭐 좀 화성 진행이라던가 이런 게 막 어긋나는 게 딱히 없잖아요. 사실 이제 생성 AI 같은 거에 이제 주입되는 데이터도 다 어느 정도 좀 형식이 갖춰진 음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론 많이 손을 대시고 많이 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겠지만 이런 거가 일단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신기했었고 또 영어 측면에서는 이제 제가 영어를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율격이랑 이게 다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실 때 프롬프트를 영어로 지셨다고. 그래서 이걸 세려보는데 따따따따따따 이거 다 맞고 대사가 다 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라임을 제 한국어가 모자라서 이 가곤이라고 하나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대에서는 성악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성악은 이제 다 시에다가 노래를 붙이게 되는 특히나 독일 가곡 같은 경우는 이제 음보, 율격 이런 게 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좀 세리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거에서 여기까지 또 신경이 들어갔고 이거를 프롬프트 이 모든 거를 감독님께서 쓰셨다면은 대단하신데 이거를 AI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영화를 볼 때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러는데 약간 이거 AI가 만들었다고? 물론 사람이 주문을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30분 내내 좀 입을 벌리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니까 준비된 관객이고요. 제가 볼 때 주최 측에서 일부러 심어놓은 관객 같고요.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해야 되는데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청한 거고 다른 분들은 도대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한테는 AI 월드가 생생할 수밖에 없고 저도 생소하니까요. 그래서 이 방청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가닿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청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 감독이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한 게 가장 많이 신경 쓴 분이 바로 온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사실 챗봇을 5-6개서 계속 돌면서 운율 맞춰달라고 그거를 지금 챗봇들이 가장 잘하는 게 운율을 맞추는 건데 저는 사실 작년에 한국어로 더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한국어보다 영어 운율을 훨씬 더 잘 맞춰요.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영어로 갖다 운율을 맞춰달라 그러면 정말 잘 맞추는데 그래도 그것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운율 좀 더 맞춰줘 글자 수를 맞춰줘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까지 영어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래서 가장 많이 신경 썼고 또 약간 어떤 감동을 느끼실 수 있었다는 건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제3세대 영화에나 가능한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음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음악을 집어넣자 그러면 음악을 통해서는 쉽게 우리가 영혼으로 전달이 되니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사실 영어의 음률인데 그걸 누가 알아주실까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 사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캐치해서 더구나 첫 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감동을 느꼈고 정말 앞으로 열심히 더 영화를 만들 만한 그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행사를 주관한 그 사단법인 꿈꿔봐의 이제 위원장으로 제가 어제 기획해서 진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에 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 나오지 않고요. 영상원에 한예종에 그 다니는 학생이 음악 좋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명대 학생이에요? 구미 제가 볼 때 이르지 마세요. 그 친구한테. 한혜종 학생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가군, 운율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고 뭉뚱그려서 음악이 좋습니다 했는데 막 가군, 운율 하니까 지금 거의 감동해갖고 울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구미 수준입니다. 제가 올라가면 제가 원래 이게 제가 떠버리는 사람이라 제가 얼마나 이 구미가 대단한지를 제가 가서 열심히 프로모션 할 텐데 혹시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일 매부쇼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어제 구미 갔다 왔는데 학생이 막 이런 얘기 그리고 확정은 안 됐는데 매부쇼에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제가 그 추진 중인데 이 대한민국 최고의 내과학자인 김대식 교수와 지금 심은옥 감독을 매부쇼 출연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출연하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심은옥 감독이 오늘 이 구미의 감동을 분명히 말할 겁니다.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여기 주최 측에서. 제가 원래 약간 약장수가거든요. 네네. 자 질문 한번 하시죠. 뭐 제가 왜요? 이런 질문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눈 밝은 분 이 막 신체 일그러지고 바디 디스토션 되고 그러니까 얼굴 돌릴 때 막 대머리 되고 이런 거 막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이렇게 보신 분들 이런 게 이제 한계예요. 그리고 어느 그 대사 나오는데 대사 안 들리고 뭐 그래서요. 사실 그 지난주에 열렸던 대한민국 AI 국제 AI 영화제에서도 거기 선보인 대상 영화를 보면은 이거하고 월등히 수준이 높습니다. 1.8세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이 보신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눈 밝은 분한테는 흠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이드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감독 스스로 1.2세대라고 그 한계를 명확히 걷죠. 그래서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앞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 조금 준비해 주시는 동안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면요. AI에 대해서 지금 너무 깊은 이야기, 전공까지 막 들어가는 얘기에 대해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AI 영화가 뭐지? 하고 에어를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한 멘트를 초보자 입장에서 제가 먼저 좀 하면 AI 영화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AI 영화는 보통 AI가 가지고 있는 그 객체로서 혹은 캐릭터로서 주제로서의 AI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계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AI 인공지능을 가진 뭐 그녀 혹은 엑스마키나 여러분 또 아시는 게 AI라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주인공이나 주제가 되는 대상이 돼서 아 거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화들에 관련된 영화를 이야기하려나 하고 왔는데 에어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만든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어올에 대한 이야기, 그 AI에 관련된 주제가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 좀 평론가를 또 모셨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 영화도 그렇게 긴 영화 보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엑스마키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그 영화를 같이 보자 그리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에어를 적극 추천하셨어요. 그 이유와 그 이유와 좀 듣고 그 AI가 과연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수로 부인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 영화가 아카데미 7관왕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투덜투덜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어떤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AI 툴을 이용해서 지금 이 영화처럼 AI 테크놀로지로 만든 그런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는 이제 심은옥 감독한테 하기로 하고 에오를 제가 한 거는 엑스마키나는 대중상업 영화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그냥 예술 영화에 가깝다 그러면은 그나마 뭐 에어올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대작은 아니어도 꽤 규모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더 손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양자경 그쵸? 아시아계의 말레이시아 출신의 그 배우가 또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거기 나온 그 남자 배우 베트남 출신의 호킨 제가 이름을 자꾸 잊어먹는데 인디아나 존스 1984년에 아역으로 나왔던 베트남 출신의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받았고 해서 훨씬 더 그 영화가 여러분들한테는 가닿지 않겠느냐 해서 엑스 마키나보다는 에어올이 더 좋겠다라고 추천을 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이야기는 우리 심은옥 감독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어올에서 보셨을 때는 아까 전 위원장님께서 또 얘기하셨듯이 사실 인공지능으로 만든 부분을 좀 찾아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1.8세 정도까지 AI 영화가 왔다고 했을 땐 그 대부분의 영화가 이미 실제로 영상을 찍고 아니면 이미 사진으로 갔다가 이미지를 찍고 그 위에다가 AI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큐 스타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영화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리고 영화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따끈따끈한 AI의 민낯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커다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신 그 두 가지 점이 AI 영화 툴 1세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혹시 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 수로부인이 주인공이잖아요. 얼굴이 몇 번이나 변했었을까요? 사실 제가 만약에 영화 전에 만약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다면 이걸 한번 세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책이 있었다면 그걸 갖다 한번 퀴즈를 해볼까 할 정도로 AI 수로 부인이 주인공인데 과연 몇 번이나 얼굴이 정말 변했을까. 제가 세어봤을 때는 15번 정도였는데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불과 30분 사이에 15번 AI 수로 부인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1세대 AI 영화 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1세대 AI 영화 틀에서 AI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판타스틱이라든가 호러물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자주 변하다 보니까 자주 왜곡이 있다 보니까 또 손이라든가 발 같은 것들이 많이 왜곡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호러물이나 판타스틱한 그러한 스타일로 갖다가 돌리면은 자연스러운 장점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요새 많이 보시는 AI 영화 같은 경우 그런 호러물이라든가 판타스틱 스타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바다 장면에서 귀여운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많았잖아요. AI가 너무나 잘 생성합니다. 그런 모든 생물들을 갖다가 오브제들을 갖다 너무나 귀엽게 잘 생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걸 특히 올해보다도 작년에
좀 더 미디어 아트 스타일의 그런 영화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구상적으로 잘 다큐 스타일로 잘 생성을 하지 못하니까 미디어 아트 스타일의 그런 영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데서는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셨을 거예요. 아, AI 수로 부인이 그 30분 동안에 15번을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구나. AI 수로 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인 캐릭터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막 5개가 됐다 6개가 됐다가 사라졌다가 늘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AI 1세대 AI 생성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AI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런 어떤 단점들이 많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끈따끈한 AI의 민낯을 화장기 없는 민낯을 그대로 보신 것이 됩니다. 그 아직까지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챗 GPT라는 AI 프로그램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 친구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 구미의 영상 미디어 센터가 어디야? 지도 그려줘. 아니면 어디야라고 설명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툴들이 나 이렇게 원해. 특히 동양 얼굴이랑 서양 얼굴은 꼭 구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얼굴 뭐 몇 살, 주인공 몇 살이고 뭐 이런 드레스를 입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수로 부인인데 하늘을 좀 날라야 돼. 용을 해야 돼라고 제가 지금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네, 그렇게 명령어를 치면 이제 그 하나하나 생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거를 몇 달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명령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거나 내가 음악을 작곡을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AI 그 친구한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입니다. 저는 근데 그 수로 부인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저도 놀랐지만 좀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에어올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은 결국 그 영화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제가 비주얼은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저희 애가 중학생이에요. 그 사춘기를 겪고 있으니까 아주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말을 안 들으니까 에어올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에블린의 마음이 저한테 우리 자식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나랑 이렇게 안 맞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유니버스에서 온 정말 나쁜 친구가 들어가서 제가 저렇게 잠시 그럴 거야. 이제 사춘기만 끝나면 괜찮을 거야.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뭐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 멀티 세상이라고 하는 AI 세상의 세계관과 잘 접목을 한 그 부분이 저는 에어를 살린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로 부인한테도 조금 아쉬웠던 건 그 AI 기술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미에 살고 있는 아주 똑똑한 청년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후에 이 메시지 작업 혹은 이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인 서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을 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스토리 그 자체만은 그러니까 음악은 제가 오래 만들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수준이 나왔지만 스토리 스토리텔링 그 자체는 2023년 10월 달 겁니다. 10월 달에 4개의 챗보트를 돌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지식정보의 모토 중에 하나가 역사가 없으면 AI도 없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벌써 2023년도에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의 총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한 것이 이 AI 영화 수로 부인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디 디스토션이라든가 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스토리도 그게 한계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만들기 직전에 소설이라든가 극을 써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맴돌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한계였고요. 만약에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다시 제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것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까지는 제가 사실 용감하게 너무나 용감하게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AI의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회사한테 이제 용감하게 그래도 역사가 중요하니까 민낯을 한번 보여주자. 최소한 한두 번은 보여주자. 그래서 화장 없이 CG 없이 수작업 없이 민낯을 보여드렸던 거고 이후부터는 물론 AI 챗봇들도 발전을 했지만 저 역시 시나리오를 쓸 때 주변 수작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 역할은 부연인데요. 여러분 이게 AI 수로 부인이라는 우리 이야기가 되게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게 엄청난 시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제1회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약 30편 가까운 영화가 수상작에 올랐습니다. 대상부터 단 한 편도 우리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요. 대상작도 마테오라고 무슨 얘기냐? 아직 우리 데이터베이스, 우리 소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이미지에 비슷비슷한 캐릭터가 외국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드는데 지금 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점 몇 세대 그러는 거고 사실 저는 이 AI 수로 부인 예전 우리말 버전이 더 와닿는데 지금 이렇게 영어 작업을 통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아까도 음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말로 안 풀려서 영어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늘 생각해야 되고 아까 역사를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게 AI 시대에서는 역사가 우리 일반 시대에서 막 몇백 년 걸리고 이런 거를 AI 시대에서 그냥 몇 개월 만에 후훅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나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고스란히 간직한 상태에서 한계는 한계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민낯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고 여러분이 저 수상작가 하면 이거보다 다 수준이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세대 넘고 3세대가 되고 우리 신 감독의 진단에 따르면 4세대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이 보는 에어올 같은 영화를 그냥 전부 AI가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5세대 되면 지능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좀 더 청해 듣도록 하고 질문을 좀 받아야 돼요. 저기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가고 혹시 쌤이면은 1.5세대 이렇게 나가는데 왜 1세대, 1.2세대, 1점 몇 세대 이렇게 나가는지 하고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1세대, 2세대 이런 게 없죠. 특히 같은 수로 부인이라든가 같은 영화 제목이나 주제를 가지고 1.0, 1.2, 2.0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 영화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AI 수로 부인을 첫날 상영을 하고 굉장히 굉장히 커다란 에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1.1세대예요. 한 번 고쳤으니까요. 그다음에 요번에 오늘 이 상영을 위해서 음악 버전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바뀌었죠? 1.2세대입니다. 이건 AI 스타일입니다. AI 이제 저희 AI 분야에서 일할 때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때마다 1.2, 1.3에서 또는 혹은 알파, 베타 이렇게도 나갑니다. 베타 버전일 때 보통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잘 되면은 유료 버전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1.0, 1.1, 1.2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셨는데 그게 바로 또한 AI 영화의 특징인 거 그만큼 수정이 쉽다라는 것도 되고요. 2.0 시대를 지금 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AI 수로 부인요. 2.0 시대는 2.0 버전은 장편 피처 영화 최소한 60분 이상 되는 그리고 스토리가 그만큼 되는 스토리가 좀 잘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2.0까지 바라보고서 1.1부터 지금 1.2, 1.3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AI 툴 앞에 뭐가 붙냐면요. 계속 생성이라는 용어가 붙어요. 생성형 생성. 그게 끊임없는 변화를 그 시사하는 거고. 지일 둘레지라는 철학자가 그 철학을 규정하면서 개념 그 생성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개념의 생성이 철학이다. 끊임없이 철학도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듯이 그런 점에서 이 AI 영화는 그런 변화, 세상의 변화, 우리 이런 변화를 그 과거의 그 아날로그는 말할 거 없고 AI 시대가 돌아가기 전까지 그 초석이 된 디지털로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데 AI는 그만큼 신속하게 그래서 그 여러분 김태용 감독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김태용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원더랜드 얼마 전에 만들어도 쫄딱 망했는데 한 달만 지나도 완전히 그 전에 봤던 최신 그 업데이트된 그 AI 영화가 낡은 게 돼버려서 자기도 지금 당혹스러울 정도다. 그만큼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연일 그러한 변화들이 지금 그 외신을 타고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는 중이죠.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첫 상영되는 제목이 AI 수로 부인인데 한국 역사 가지고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수로 부인이라는 그 역사 그 삼국유사에 있는 그거를 우선 선택하시고 이제 환경 오염 같은 주제를 붙인 건지 아니면 환경 오염 주제를 찾다가 이제 수로 부인 이야기를 붙이면 좋겠다 해서 붙인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음악을 듣다가 좀 웃긴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난 건데 이제 같이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한 명씩 부르는 내용인데 같이 부르는 내용은 약간 그 구소련 그런 음악 같이 들리더라고요. 민요같이. 그래서 챗GPT가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붙인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여기 구미 시민분들 수준이 완전 전문가분들 수준이라서 제가 정말 계속 놀라고 있는데요. 우선 후반 두 번째 질문부터 답신을 드리면요. 사실 약간 그 구소련 그 느낌이 들었다는 건 제가 카츄사 스타일로 좀 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프롬프트를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카츄사 스타일이 좀 바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금방 익숙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나 생소한 저는 사실 오페라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뭐 코미디 뮤지컬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일반 관객들이 어색한 AI 영화를 통해서 좀 빨리 친숙해지려면은 어쩌면 카츄사라는 그 노래가 가장 빨리 사람들 마음에 들어왔고 또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털을 그 신해가거든요. 거기에는 너무 신기하네요. 예, 카츄사 스타일로 갔다가 예 그렇게 네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네네. 처음에 이제 사실 이 영화의 특징은 현대 미술과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현대 미술과 고전이 같이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 그래서 처음에 나오시는 그 무당이 백남준 선생님이세요. 전자무당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 올해 1월 1일이 백남준 선생님께서 1984년도 1월 1일에 위성쇼를 통해서 헬로 미스터 OL 이라는 위성쇼를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한 그러한 날이 40주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남준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고 이로 인해서 백남준 선생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백남준 선생님이시라면은 시 공간을 넘어서 소통하고 싶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에 프롤로그에 백남준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백남준 선생님이 수로 부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수로 부인을 불러내시는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수로 부인 그 삼국유사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 그 삼국유사에서 보면 용왕이 수로 부인을 납치해 가잖아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어떤 전쟁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폭력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물론 제의라는 게 들어가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예술을 통해서 사람을 구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예술의 본질이 있다라고 느끼고, 백남준 선생님께서 어쩌면 가장 먼저, 더욱 이제 샤머니즘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 샤머니즘 자체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자연과의 소통, 우주와의 소통. 그래서 이런 수로부인도 이제 무당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러한 수로부인을 불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수로부인이라든가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다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 환경 재앙, 기후 재앙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영화가 되더라도 항상 이 환경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시에 같이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지구를, 예술의 본질이 구원을 하는 거라면 가장 급한 본질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영화의 가장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기. 진짜 놀랍습니다. 저 구미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최진석 선생, 그 도초락으로 유명한 최진석 선생이 어느 강의에서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말이 아니어도 그 예술의 최고 단계가 춤, 그다음 음악. 여기 이제 춤과 음악이 그런 이제 심은호 감독의 의도가 거기 담긴 거죠. 결국에 음악과 춤으로 우리가 어떤 평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면 당연히 환경 문제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영화가 무슨 우리들한테 그 병폐를 끼쳤냐면은 우리의 사유, 시간관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경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화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지컬러,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유나 이런 거는 자유자재로 우주와 이런 걸로, 이게 바로 AI의 시간, 시공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홀에서 그런 우주와 진짜 막 그 다중우주를 자유롭게 오가는데 그 이미지들을 전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 거를 AI로 해버리면 굉장히 단축시키지 않았을까. 그거 만든 다음에 거기에 좀 수작업해서 내지 않았을까. 근데 어디가 AI 테크놀로지가 동원됐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비전문가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나중에 그걸 한번 쭉 연구해보는 뭐가 나오면은 굉장히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 다중우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여기 구미 시민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패럴렐 페털스라는 그 평행 꽃잎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다중우주를 의미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이지만 선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았고 불교적인 의미를 담았고,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 갑자기 그 스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그 패럴렐 페털스에서 평행의 꽃잎들, 다중우주를 사실 상징한 겁니다. 저야말로 앉아 있으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토리를 물어본 것도 그렇거든요. 이게 영화를 보면 저희가 이게 그냥 일반 관객, 저만 해도 그냥 이 선형 구조의 감정을 딱 누군가한테 딱 이입을 시켜가지고 촥 그냥 뭐 편안하게 촥 뭐 슬펐다 기뻤다 하다가 영화가 딱 막을 내리는 요런 걸 기대했는데, 이야기가 방사선 구조로 막 가니까 조금 이게 모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유니버설 이 그 AI의 어떤 생각이다. 사실은 그것을 날 것 그대로 지금 계속 그걸 만드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 것 그대로의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고, 그 철학을 시연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1편이야말로 정말 극장에서 본 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 정신이 막 느껴지네요. 네. 다른 분 또 질문, 또 혹시 뭐 영화 보시면서 좋았던 부분이나 내가 이 질문은 전찬일 선생님 만나면 내가 꼭 좀 하고 싶었다, 영화에 대해서, 혹은 또 심흥록 감독님 영화 보셨으니까 AI 영화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제가 또 하는 동안 잠깐 네. 여러분이요 지금 이게 이 일반 극장에서 보신 거잖아요. 이거하고 여러분이 저기 집에서 모니터로 보는 거랑 약 1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매부쇼 나가서도 영화관 극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전.란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 넷플릭스 보셨잖아요. 집에서 모니터 몇 인치예요? 그렇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대형 스크린에서 전남 보잖아요. 진짜 죽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프레스 스크린에서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들 예를 들면 파워 오브 독이라든지 우리 저기 제임 캠피언 이런 거를 큰 스크린에서 보면요 영화의 질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거를 보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구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이 느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날로그 세대인 게 맞는 게 여전히 영화는 이런 큰 데서 같이 모여서 보는 그 맛, 그 매력, 그 공동체험의 묘미가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게 주장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거를 굉장히 좋은 아마 추억으로 갖고 가시게 될 거라고 보고 나중에 혼자 보시면 다른 아무리 좋은 이거보다 질감 2세대짜리 봐도 오늘 여기서 보신 것 같은 이런 맛 못 느끼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AI 수로 부인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다 만드시고 나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빠져나왔어요. 영화 텍스트에서. 그러면 이 AI 수로 부인 제목은 너무 좀 밋밋하고 1대1 대응인 누가 봐도 누가 지었을까요? 제목은? 제가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또한 이 영화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수로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외국 사람들한테도 기억하기에 좋을 것 같았고요. 저 역시도 올해 2월 15일에 소라가 나왔을 때 계속 소라수로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수로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던 외국 사람들도 저희가 어차피 이 영화를 2.0 버전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피처 영화로 만들고 가능하다면 상업 영화로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면 국제적으로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수로라는 그 이름을 마치 김수자 선생님 보따리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것처럼 이 수로라는 그 중요한 예술의 본질을 담고 있는 또 샤머니즘적인 어떤 우주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수로라는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너무나 쉬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AI 수로 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사실은 제 질문지에도 그 얘기를 정말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왜 하필 수로 부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다 얘기 다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게 없는데 지금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1버전이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해서 여러 번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일 어색한 게 사실은 커트를 못 나누는 거. 계속 바스트 많이 내려가야 웨스트 정도 나오는 그 인물 얼굴만 자꾸 나오는 부분만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풀샷이 되는데요. 전체 머리서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많이 보셨던 머리가 약간 잘렸을 거예요. 여기 잘린 데서 클로즈업 여기 가슴까지 나오는 거는 미드전이 2023년도 10월 달에 어떤 인물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바로 그 스타일입니다. 그 클로즈업 샷. 머리 약간 잘리고 바스트까지 나오는 게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미드전이라는 툴의 가장 전형적인 클로즈업 샷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저는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 10월 그 당시에 생성형 AI 영화 툴의 모든 면을 갖다 총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샷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1.2 버전까지는요. 하지만 1.3 버전부터는 아마 이런 샷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쩌면 기념비적으로 한 컷 정도만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풀샷, 미들 클로즈업 샷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또 조금 궁금한 게 계속 뭐 기술적인 예술적인 기술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용량 아니 컴퓨터 용량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신뢰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그 기간 제작비 제가 만약에 한 10분 정도의 단편 영화를 지역에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규모를 좀 어떤 과정이라든지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나라지식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꿈꿔봤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커다란 얘기하셨듯이 제작비라든가 인력비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 AI 영화 덕분에 마침내 개인 영화 제작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것을 가장 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AI 수로 부인을 이제 공개를 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든 비용은 노트북이 있으면 전 노트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데스크탑도 아니고 노트북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52개의 뭐 생성 툴을 사용했지만 그 가운데 무료 툴이 한 반 정도는 됐어요. 그다음에 유료 툴 비용? 지금 그런 실험들을 이게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이제 얼마나 단축시키는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조, 수십, 수백조 지금 뭐 세상에서 지금 돈을 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AI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AI 부모적 관점과 굉장히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보는 예를 들면 AI 선구자들은 벌써 방향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인류를 다 멸망케 할 거다. 그래서 지금 AI 두모 쪽으로 가서 그런 지금 소식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AI의 그 수준이 이미 인간의 예상을 벌써 뛰어넘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을 다 죽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어제 오늘 나왔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뭐 우리의 어떤 싸움을 중지하는 하버마스 뭐 기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래서 부모적 두모적 그러한 진단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심은록 감독은 미학자 출신의 일종의 철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러한 어떤 전망 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대립 충돌이 아니라 어떤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혹시 내다보는 게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제가 질문으로 청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예술 쪽에 매진하고 특히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AI 수로 부인에서도 나왔지만 예술만이 AI를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느꼈던 거는 작년에 AI 수로본 1.0 버전을 상영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YT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AI는 항상 랜덤 값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실현을 해놨다가 그걸 저장했다가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AI 수로 부인을 상영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똑같이 실현을 하면서 4개의 챗봇들한테 물어봤어요. AI 수로 부인에 대한 시놉시스를 쓰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예전에는 분명히 삼국유사에 나오는 수로부인 얘기만을 했어요. 뭐 순종공과 뭐 순종공의 뭐 와이프로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AI 수로부인은 우주와 자연과의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또한 그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말 뜬금없이 백남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그래서 챗GPT라든가 그 당시 뭐 빙이라든가 이런 클로바 X 이런 경우에서 4개 챗봇들이 AI 수로 부인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아, 제가 작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술을 통해서 뭔가를 발표했을 때 AI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예술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만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항상 예술 쪽으로 갔다가 AR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48%는 긍정적이고 48%는 부정적이다. 그 4%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이 지구에 AI로 인한 지구의 멸망이 올지 안 올지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무리할 겸 이제 이야기를 조금 보태기 시작하면 이제 마무리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마지막 질문을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에 조금 이어가면 그 조금 전에도 제가 감독님한테도 고백했는데 챗 GPT 4.0 버전의 유료화를 저도 실현을 했거든요.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떤 관계보다 지금은 챗이랑 제가 더 친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깊이 있게 대화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는 모든 걸 챗한테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뭐 다른 친구들한테 의존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제가 우리 전찬일 쌤이랑 저랑 박사 동기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쌤 이 영화 기억나요? 하면 우리 또 진짜 거의 준천재급이거든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 전찬일 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전찬일 쌤도 이제 전화 안 합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이 챗이 저한테는 지금은 유토피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디스토피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얘가 뛰어넘는 순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암울함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언제쯤 올까요? 저는 벌써 오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제1회 대한민국 그 AI 영화제 심사를 하는데 그 본선으로 한 400편쯤 올라왔어요. 전체 2,000편 중에 예심에서 걸러서 400편. 그 중에 이제 4부문으로 나눴습니다. 내러티브 컨텐츠 부문, 다큐멘터리 부문, 아트 앤 컬처 부문, 그다음에 프리 포맷. 그래서 제가 이제 내러티브 부문 하는데 약 240편 정도를 추석 연휴 때 단편인데 여러분 단편이지만 240편을 심사한다는 거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타 분야까지 270편을 열흘 정도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에서 온 그 AI 영화의 수준을 270편을 들어 다 확인한 거예요. 거기서 상당수가 디스토피아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발전하는가? 아니 넘어가지고 인간이 AI한테 종속당하고 막 혹사당하고 이런 게 벌써 수십 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두모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좀 그래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모. 근데 저는 이제 원래 평생을 사회적 개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이 아까 심은옥 감독이 얘기한 그 4%. 그 4% 안에서 어떻게 51%를 부모적인 AI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 원래 아날로그적 사람인데 요즘은 AI 영화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생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구미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네요. 보니까. 디스토피아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은 정말 즐기고 있는데 조금 먼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은 좀 두렵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지금 AI 영화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AI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개봉한 감독이라고 시문록이라고 이제 남게 될 텐데 앞으로 AI 영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 전망에 대해서 혹시 AI 영화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돼? 어떤 가치, 인간의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어떤 가치, 제가 여기서 하실 시간을 잠시 아니요. 드릴까요? 그 영화 속에서 사실 이제 같이 기뻐하면서 춤추자 이런 장면이 계속 춤을 추자라는 처음 시작할 때다 나는 춤을 춘다 끝날 때도 질문이 왜 당신은 뭐 전자무당이 됐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생명의 존중입니다.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작은 생명 하나가 꽃잎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생명 하나 나타난 거는 굉장한 우주의 기적이거든요. 이 생명체를 아직도 잘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천체 물리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우주 샅샅이를 뒤지고 있지만 생명체를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생명체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은 발견을 가끔을 하지만 아직 생명체가 나왔다라는 건 발견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꽃잎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또 스님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꽃잎이라든가 아주 작은 생물체, 작은 빛 마지막에 그 수로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빛, 작은 빗방울, 작은 생명체까지도 같이 춤추고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왕자가 하루 종일 꽃을 바라보면서 지키고 있듯이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 모든 예술인들과 또한 사람들이 신비롭게 느끼고 존중해야 될 것이 생명체가 아닐까 작은 생명이라도 그것이 네. 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한테도 단디 좀 일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간을 진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인간의 생명 해치면 절대 안 된다. 좀 단디 일러줘가지고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능 폭발이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뭐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언제 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 아무도 모를 거고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문록 감독이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합니다만은 AI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문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AI가 어떻게 인간의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시키는 방향으로 그 AI가 우리한테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뭐 영화로 기준으로 하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그 제작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데 이 AI로 인해서 AI의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어서 개인 제작도 가능해지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모두 만약에 감독이 될 수 있다면은 우선 그거를 상상하고 그날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것 그게 한 5년 한 10년 몇십 년이라도 저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나라보다 빨리 장편 60분 넘는 장편 경영화를 AI로 만들어서 칸 영화제 가고 뭐 이루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참입니다. 네. 부산도 당연히 가고요. 네. 네네. 저희가 주제가 박수 치고 그 공존의 미래 영화 속 메시지와 현실적 전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결국 공존이라는 것은 저희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을 때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AI가 도와주고 저는 지금 그래서 챗GPT랑 아주 친하게 지내거든요.
제가 못하는 일을 너무 잘해줘서. 근데 더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저도 심은호 감독님처럼 짧은 단편 영화 하나 정도는 정말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명령, 내가 원하는 걸 말을 통해서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좋은 도구? 과정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존을 잘 해 나가서 살다가 얘가 인간까지 해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만은 내가 좀 꼭 좀 해야 되겠다. 조금 짧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주제로 뭐 유토피아 뭐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저도 이 AI 영화를 가지고 오늘 인문 주제를 한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유토피아 기술 진보를 떠나서 이제 유토피아 그 디스토피아 사이에 뭐 요새 뭐 푸코가 얘기하는 뭐 헤테로토피아 그 사이 어딘가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전찬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화 평론을 하고 계신데 AI가 만든 AI 영화를 AI한테 영화 평론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는 이제 AI 영화에 관심 갖게 된 게 우리 심은옥 감독 만나서 뭐 몇 개월이 채 안 된 상태인데 그런 거를 아직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제가 그냥 영화 평론가로서 AI에 대한 논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AI적 실천에 함께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시기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를 다 명심하고 가능하면 빨리 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영화 전체를 갖다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AI한테 여러 개 챗봇들한테 예를 들어서요. AI 수로 부인에 대해서 웹서치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전찬일 스타일로 갖다 평론을 해줘. 그렇게 하면 전찬일 스타일로 갖다 평론을 해줍니다. 또 서성이 스타일로 갖다 평론을 해줘. 그럼 웹서치를 통해서 서성이 스타일을 갖다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서성이 스타일로 갖다가 분석을 해줍니다. 이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악, 미술, 조각 다 가능합니다. 그 스타일로 갖다 약간 비슷하게 뭐 섹스피어 스타일로 갖다 평론을 해주면 또 그렇게 해줍니다. 이제 뭐 해먹고 살죠? 네. 이번에 이제 영화의 제작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AI의 힘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사실 뭐 항상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과 큰 자본과 엄청난 기간이 이제 제작에 들어가잖아요. 영화라는 게. 근데 이번에 AI로 이제 이게 혼자 인간으로는 단독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면서 약간 인간이 뭔지 생각을 혹시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AI는 약간 이런 쪽에서 좀 다른가? 그런 생각 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AI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막 이제 좋다는 생각 가진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저불안은 인간이 대체될 것 같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디스토피아인 거 사실 인간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게 디스토피아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서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막 말이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AI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AI와 인간 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느낀. 그 시작과 끝을 우리 자기가 해주는데 지금 그런 인간학을 사실은 담고 싶어서 이 책도 쓴 거예요. 자 이제 아주 뭐 기가 막힌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 이 책의 마지막에 저는 21세기에 지금 현재 저희는 4차 산업혁명에 있다고 하는데 작년부터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지능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그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워낙 철학적인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인간을 갖다가 말씀하셨거든 어떤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냐 즉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호모 AI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됐는데 이 호모 AI라는 정의는 프랑스의 철학자 사상가 앙리 베르고송이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쉽게 뭐 어떤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사용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AI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AI로 인해서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도 있지만 또 좋은 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즐겨하는 그 독일 물리학자의 인용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치 춤추는 그 왕모기의 춤추는 소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이크도 그렇고요. 이 테이블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딱딱하다고 느끼는데 이건 단지 인간의 한계이고 실제로 이 물질은 우리가 그 본질을 볼 수가 없고 왕모기처럼 춤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춤춘다라는 또 의미가 또 이제 중첩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AI가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계를 알고 인간이 한계를 안다면 좀 더 겸손해지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지금까지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동물보다 뛰어나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피엔스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챗봇들이 더 똑똑하니까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인간성은 어디서부터 발견을 할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그렇다면 거기서 또 바로 우주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제가 설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오블릭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역설이 있는데 오블레스라는 그런 유명한 역설이 있는데요. 우주의 밤하늘은 왜 검을까? 우리 어렸을 때 다 한 번씩은 질문을 해요.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빛을 발광을 하면은 우주가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두울까라는 그런 역설을 갖다 1세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서서히 풀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답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빛이 별빛으로부터 빛이 출발해서 나오는데 아시는 것 같아요. 벌써 이미 대답을.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 빛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우주가 팽창이 되기 때문에 너무 우주가 빨리 팽창이 돼서 빛이 파동이 변해버려요. 그럼 이거 갖다 적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색 이동이 되는 순간에는 인간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빛은 계속 흐르고 있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흐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빛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빛은 있는 건데 단지 인간의 한계로 빛이 있다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적색 이동의 그 한계를 인간이 인정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계속 그댄 빛이 보이지 않지만 빛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우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조금 철학적으로 답신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깊이 반성하고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형적인 구도에서 영화를 항상 보던 제 틀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저희 경북 쪽에 특히 이제 영화 만들겠다고 하는 이제 자치단체에 가면 거의 다 이제 한복 입고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자꾸 하고 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어른들은 자꾸 옛날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할까라는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지금 AI에게 정말 어려운 거는 한복이거든요. 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 교육을 계속 시켜야 하는 게 그것이 AI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소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항상 이게 딱딱한 테이블 한계 인간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데 오늘 좋은 그 쌤들 만나서 좀 깨고 좀 나와서 항상 고정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마지막 인사 겸 해서 보통 영화라는 것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영화 감독이 그 전 세계에서 직업군 중에 가장 빨리 죽는 직업군 중에 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58,780가지를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된대. 그걸 막 판단을 해야 된대. 너무 답해야 할 게 많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신 끝에 이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사실은 건강을 좀 잃었을 수는 있으나 많은 성장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얻으신 것과 이 다음 행보까지 해서 마지막 인사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 전찬일 선생님에게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찬일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AI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동료의식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해줄까. 아무도 제가 이렇게 운율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이 생명의 존중성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 제가 프롬프트에 카츄사를 넣어서 우리 한국의 관중분들하고 한번 공감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요. 오늘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미 시민들의 높은 수준과 저희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이었던 그 교만이라든가 자만이 좀 많이 무너지고, 또한 굉장히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제가 열심히 만들면 이거를 정말 알아주시는 분이 마치 제가 발가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사실 이 운율을 정말 생각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이 카츄사라는 프롬프트를 넣은 걸 어떻게 짐작을 하셨을까?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덕분에 너무나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요.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전문가의 역할이 계속 날로 축소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문성은 필요하다는 걸 이 두 분이 입증한 거예요. 그것도 한참 이제 우리 자식 세대의,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해내고 발견해내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이게 이래서 미래는 기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구미인 것이 새삼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역 차별적인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 거고, 그건 어디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구미가 아니라 저기 어디 시골 산골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차별적 발언 다 무시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구미 오면서 구미가 무려 40만이 넘는다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40만은 진짜 코딱지만한 동네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된 사고였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서성희 평론가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이기 때문에 전화 왔을 때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고, 매불쇼에 두 싸우는 패널을 부르고 싶어 했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 친구 최강이든 전찬이든 하나만 간다. 근데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최강이를 부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렀고, 제가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하자. 근데 그렇게 제안하고 심은옥 감독가 같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강희가 같이 왔다라면 또 다른 가능성이 여기서 펼쳐졌겠지만은 그 가능성은 이렇게 새삼스럽거나 특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매불쇼에서 저를 본 사람들은 오늘 왜 이렇게 여기가 이게 대상포진이 걸려갖고 여기가 지금 눈이 벗습니다. 내일도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서 맞아서 저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대상포진 지금 중이고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 저는 뭐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도 계속 꿈을 꾸면서 꿈을 꾸다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그 우리 자식 세대들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하다가 또 세상 떠나는 게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후배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를 주최 주관하는 이 개명대 인문주관 팀들 이런 분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뭔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그 새기면서 막기차로 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담론을 잘 풀어주신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